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비규제 지역에 LTV 70%까지 풀어줄지, 생애 최초도 LTV 80%에서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조금 불확실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다시 대출 총량은 리셋이 되겠지만 더 강화된 규제로 대출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LTV 70% DSR 범위 내에서 나가서 내가 지금 상급지를 매수할 수가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즉 LTV가 낮아져 버리고 DSR 비율도 35%로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허들에 걸려서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돈을 가지고 상급지로 갈 수 있었는데 내년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급지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력도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데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상담사를 통해서 막혀 있지 않은 거기를 뚫는 거 이건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된다라고 해서 했던 그 은행에 찾아가는 동안 그 은행이 막히는데 또 다른 은행이 또 안 막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즉 내가 찾아가는 속도보다 오히려 이렇게 협약은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담사가 미리미리 안내를 해줬을 때 더 빨리 이제 또 안전하게 대출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주의 조건만 되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다 막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은행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넣어드려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은행이 거의 그 모든 시중은행 중에 가장 여유로웠거든요. 근데 그 하나은행이 10월 10일자 기준으로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올린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거의 영업 끝나간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은행도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까지도 다 1금융 은행에 속하는 거니까 같이 알아보시면 분명히 방법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증빙할 수 있다.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규정들을 다 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민 실소유자 요건임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금처럼 안 되는 은행에서도 빈틈 전략, 즉 규정상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새낀 매물이라든지 동시진행권이 아니에요 라는 것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이 막혀있는 은행에서도 되는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뭔가 지금 내가 진행하다가 막 막힐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잔금을 좀 빨리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잔금을 좀, 왜냐면 잔금을 좀 길게 가는 게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편하기도 한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자기 서명한다 그러죠. 자서를 하는 게 보통 한 달 전이에요. 이제 한 달 전에 가서 이제 자기 서명을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대출 승인 실행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모 은행은 3개월 전부터 받아주고 있어요.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 그래서 12월 잔금권도 지금 접수를 하면 이제 가능한 은행이 있어요. 심지어 그 은행은 지금 40년 만기를 나이가 되면 쓰실 수도 있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거의 저희는 지금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서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때 가산금리도 잡아두었고 내가 그 대출을 받았다고 총량을 잡아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3개월의 시간 동안 차주의 변동이 있으면, 그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내 신용 점수가 급감을 한다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카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신용대출을 더 받아서 DSR을 해친다든지, 이렇게 차주의 변동 사항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정말 뭐 이렇게 막 잘 알아보는 사람들만 대출 받고 되게 약간 겉핥기로 하시면은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규제가 강력해지면 금리 인하가 계속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이제 은행도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때려버리면 지금과 같이 한두 군데 남은데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자율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뚫린 오히려 건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이게 건데, 그냥 뭐 국가적으로 이제 막아버리면 사실 뭐 방법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들 겁먹어서 대출은 못 받는데 실제로는 나오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그 신생아 특례 중에 그 이제 소득 제한을 좀 풀어가지고 좀 약간 고소득자인 분들도 이제 아이를 낳아라 이런 정책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뭐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다, 그리고 버팀목 대출의 확장판이다라고 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23년 이후에 출산한 가정에게 주택 가격 9억 원 그리고 최대 대출한도 5억 원까지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을 지금 1억 3천으로 제한을 하고 네. 있는데 이걸 2억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분명히 발표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안 예. 되겠네요. 당장 분위기 봤을 때. 근데 쉽지 않네. 우리가 여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네.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은행권에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는 권고를 할 뿐이고 은행 규정상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차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대출 규제가 나와서 이제는 다 은행이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이에 시간차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대출 정책, 규제 정책과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규정상 이제 적용하고 있는 대출의 차이에는 시간차와 온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규정에 맞춰서 대출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지금 정책이나 뭐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이게 대출이다 보니까 이게 안 받아본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막상 이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맞아요. 되는 분들이 어려운 많단 말이에요. 거니까. 그래가지고 좀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7, 8월에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중간에 잔금 치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맞은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뭐 사례 같은 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7, 8월에 하신 분들이 자설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지금 다 실행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계약을 계약만 하시고 하고. 예, 아직 자설을 하지 않고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 9월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겪은 거였죠. 근데 어떻게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는 은행으로 다 찾아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잔금 사고 나는 거는 본 적이 잔금 사고는 없거든요. 아직은 없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최소 7, 8천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항상 자금 운용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연봉 대비해서 또 부동산 계산기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보면은 보통 본인의 대출 한도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각 금융기관이 DSR을 산정하는 거는 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연봉 3천만 원인 차주면 한 2억 원 정도 대출 나오겠다라고 하는 네. 건 그건 대충인 거고 사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만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 거니까 정확한 것은 내가 대출받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그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소득과 인정해주는 DSR을 보고 나가는 게 맞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러프하게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번에 한 6, 7배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네, 연봉의 한 6배, 7배 정도면 네, 네. 된다. 그럼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조금 한 운용을 대여섯 하시면 배? 될까. 네, 대여섯 배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도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을 어떻게 또 배분을 하느냐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아니라 40년을 추가해주면 또 몇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기 때문에 폭 자체가 굉장히 커요. 특히 소득이 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1금융이냐 2금융 보험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지가 확실히 정해지시면 그 물건지에 대해서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이제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물건지 확보와 즉 입지력이 충만한 곳의 물건지 확보와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잘 계산을 하셔서 미리 대비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보수적으로 운영했는데 더 나오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어쨌든 대출을 받을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직 집을 안 사보셨거나 하시면은 이제 집을 내가 매수할 때 대부분 이제 대출을 막 최대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다들 그 최대로 받으려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수준을 좀 낮춰서 받으시는지. 금리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요, 진짜 받을 만큼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도 같이 금리가 막 1금융권에서도 6, 7%를 막 달려가고 있을 때는 더 내드린다 하더라도 DSR 아직 남았는데 더 내세요 이렇게 해도 저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왜냐면은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리금 통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네. 이게 원리금 통장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2억짜리 대출을 받는데 이자만 내는 그러한 대출이다라고 하면 5%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내가 1년 동안에 낼 수 있는 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3년 만기 제품이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변동금리 차주라고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납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당초 2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1억 6천의 원금과 4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 통장에 이 4천만 원을 넣고 알아서 원리금 통장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원리금 통장까지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DSR 범위 내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사실 3, 4%대면 금리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3%대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원리금 통장 수요도 많았는데 지금 4%대 중후반을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갚는다는 부담, 상한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원리금 통장도 잘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집을 사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네. 뭐 몇천 뚝 떼가지고 네. 이제 이자로 미리 쟁여놔라. 네, 네,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 요즘에 이제 뭐 상담이나 아니면 실제 대출이 나가는 걸 보면은 뭐 네. DSR 40% 막 꽉꽉 채워서 받으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 말은 지금 집을 살 때 좀 욕심내가지고 최대치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네요, 좀.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봐야 들면 되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DSR 40%가요. 신용대출이 보통 본인의 연봉만큼만 있어도 DSR 20%가 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DSR 40%가 빨리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여유롭지가 받아요. 네. 여유롭지가 않고 특히 이렇게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봉 이상이다 뭐 연봉 150% 18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아예 거의 DSR이 40% 정도 다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을 상환 조건부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SR 40%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DSR 50%까지 열어주는 이금융권이 여전히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즉 아무리 규제 지역에서 LTV를 50%까지 풀어준다 하더라도 내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즉 DSR 규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DSR 40%가 그렇게 여유로운 금액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요즘에 집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이제 실거주 아니면 뭐 실소유 아니면 뭐 이제 갈아타기 수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대출 나가는 거 보면은 실거주용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네. 이제 전세 끼고 뭐 신용대출 껴서 우선 뭐 나중에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갭 투자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정도? 반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갭 투자 비율이라든지 네. 또는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이러한 대출 세팅법을 잘 이용을 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선실수요자 요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거의 반반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수요자 요건이 훨씬 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뭔가 좀 투자보다도 그냥 네. 내가 집을 사긴 사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 받겠다 하시는 들어가 분들. 살기 위한 분들이 훨씬 많이 접수를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아직 신혼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 이제 공동 명의로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뭐 혼인신고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만 봤을 때는 네네네. 뭐 혼인신고 뭐 공동 명의 이런 거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을 쓰실 분들은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부부는 한 몸인데 혼인 신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대출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즉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소득으로는 부족하다.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치면 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하셔서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 명의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주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단독 명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을 쓰거나 본인이 차주가 될 때는 뭐 단독 명의나 공동 명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대출 받아야 하는 차주가 명의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이제 3자 담보 대출을 잘 해주지는 않으니까 3자 담보 대출을 또 하는 은행은 또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3자 대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이제 매매 잔금 대출을 할 때는 이제 명의자가 차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대출 때문에 네. 집을 살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멈칫한 분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된다고도 하고 뭐 금리가 내려가지만 또 규제가 또 신설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약간 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마음 먹었었던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그렇듯 내 집 마련은 입지력이 충만한 물건지만 있다면 가장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인지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70%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무주택자인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거고 나는 그냥 정책자금 대출만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대출의 종류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비규제 지역의 LTV 70%까지 풀어줄지 생애 최초도 LTV 80%에서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조금 불확실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다시 대출 총량은 리셋이 되겠지만 더 강화된 규제로 대출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LTV 70% DSR 범위 내에서 나가서 내가 지금 상급지를 매수할 수가 있는데 네. 내년이 되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즉 LTV가 낮아져 버리고 DSR 비율도 35%로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허들에 걸려서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돈을 가지고 상급지로 갈 수 있었는데 내년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급지로
가야 네.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한두 군데는 여전히 열려 있을 때가, 그리고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이 저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대출 규제 막 할 때 보면은 네. 뭐 대출 규제 해가지고 3천 줄면 열심히 3천 모았더니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네. 해가지고 집을 계속 못 사셨던 네,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집을 살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다면은 네. 앞으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가정하고 네.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전문가 이제 풀팩님 모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대출 규제가 또 더 강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집을 팔려고 할 때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풀팩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